안녕하십니까. 이직혁명 저자 이창현입니다. 주말 동안 잘 쉬시고 또 힘든 월요일에 근무를 하시고 나서 퇴근하신 다음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줌 강의에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약 뭐 1시간 90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직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오늘 강의의 제목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이제 자, 이직하면 이제 후회를 할까? 근데 솔직히 이직은 이제 필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직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제 5가지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드린 5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직 컨설팅을 해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것 5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제가 이제 꼭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는 뭐냐면 이직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이직이 왜 필요한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필요한 이직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직을 해보신 분도 있지만 이직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이직 절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강의가 끝나시면 이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움직이는지 대략적인 분위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이 되게 좀 살벌하죠. 뭐 이게 라틴어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시비스 파셈 파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저는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평화가 있고 전쟁이 있고 이 2가지는 굉장히 이제 좀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평화 세계사적으로 여태까지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항상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거의 99%입니다. 강자끼리 붙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이 힘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전쟁은 항상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해도 결국에 내가 가진 힘, 능력, 세력이 다른 쪽에 비해서 약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은 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생활을 사는 우리 직장인들 입장으로 만약에 이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오랫동안 편하게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회가 그거를 아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즘 기사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네, 뭐 몇 퍼센트 올리네,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고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는 경기를 어느 정도 위축되는 거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경기가 위축되면은 기업 활동이 당연히 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면 이직이나 채용 규모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내가 이 힘든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 능력을 발휘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퇴사와 이직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왜냐?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죠. 근데 지금 기업의 수명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뭐 100년 기업, 50년 기업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직장이 내가 어디 한 군데 달아가서 오랫동안 다니고 싶다고 해도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주변 환경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 따라서 어떤 거를 뭔가를 능력을 발현을 네. 능력을 계속 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주변에서 굉장히 바람이 불고 변화가 심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때 코로나만 지나가면 우리는 과연 예전같이 돌아가서 충분히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과거로 돌아가지는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사회는 완전히 다 변화를 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엔 뭐냐? 이제는 이직과 퇴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잡지를 못하면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 이직과 퇴사를 기본적으로 모두들 경험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땐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되냐면 자, 그 다음 스텝은 자, 이직은 필수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공감을 하는 상황이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직을 뭐 내가 어딜 그냥 가고 싶고 나는 지금보다 좀 더 큰 기업으로 가고 싶고 돈을 더 받고 싶고 이렇게 해서 그냥 희망사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진 직무 역량,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 역량, 그거를 잘 만들고 개발한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커리어나 내 개인적인 측면의 성장의 기회를 잡고 그게 두 가지가 잘 충족이 되면 그 내가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가면서 이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에게 이직이란 뭐냐 하면은 내 커리어 패스를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면서 또 하나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직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내가 쓰고 싶다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직을 통해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이거를 움직여서 이제 넘어가느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약에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직은 내 경력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가면서 내 경력이 어떤 식으로 뒤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뒤바뀌게 되면 내가 커리어 경력 관리를 굉장히 잘하겠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거 이외에는 내가 기껏해서 열심히 경력기술서 준비하고 이력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해서 옮겼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제한적으로 몇 개 안 남은 중요한 카드를 그냥 의미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직은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해야 되는 거지만 반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제한적인 카드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직을 하는데도 결국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직 절차를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원하고 서류 심사 결과 받고 결국에 면접 준비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다 봤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연봉 협상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결국에 이직이라는 게 성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야만 결국에 내가 사용했던 이직 카드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직을 너무 뭐 당연히 이직은 하는 거 아니야? 뭐 쉽지 뭐 이직은 뭐 야 누구도 이직하고 어렵지 않다고 나 않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도 없지만 또 반대로 너무 이직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직을 통해서만이 결국에 내가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직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조금 당연히 나한테 내가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이제 목차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이직 과정에 대한 이제 리뷰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리뷰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이직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 이후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사까지 완료가 되는지 그 이제 과정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직할 때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채팅창에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신 것 중에 제가 이제 몇 개를 선별을 해서 이제 그거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직혁명 저자라고만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일단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관세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관세사를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 제 첫 직장은 제일제당이었어요. CJ 제일제당의 이제 전략구매실의 식품원료팀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고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통관법인이죠. 이제 관세사가 일하는 통관법인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식품 판매업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헤드헌팅 업무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헤드헌터를 하면서 이제 이직을 통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뭐 블로그 운영하고 강의하고 나름대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면서 열심히 이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5가지가 이제 뭔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희망 연봉은 이제 얼마로 하는 게 좋은가?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연봉은 이직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뭐 낮게 가거나 연봉을 뭐 어디로 옮기는데 최소한의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희망 연봉을 어느 정도로 내가 책정하느냐는 굉장히 이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 적합한 이제 채용 사이트는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이직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 맞는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를 어떤 식으로 검색하고 얼마만큼 자주 검색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면접은 신입 때도 그렇지만 경력직도 면접에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면접을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경력기술서입니다. 그러니까 경력기술서는 요즘은 이력서랑 이제 뭐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했던 업무와 성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기술서를 쓸 때 어떻게 쓸지 처음에 잘 감이 안 잡힌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가 현재 이제 재직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로 이제 좀 전환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무 외에 나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이런 쪽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건 어떨까? 이제 이런 식으로 5가지를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이직을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직 절차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줌 강의에 아주 익숙한 편은 아니어서. 자, 이직을 위한 준비를 먼저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력기술서, 그러니까 이력서를 먼저 이제 만들어야 되고, 2번째를 이력서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 3번째는 이제 면접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력기술서 이야기를 해보죠. 경력기술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상대방이 알기 쉽게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을 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직을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소서는 경력직 이직에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직 절차에서는 자소서를 요구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해도 뭐 자기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지문이나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자유 양식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간단히 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질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소서를 일단 요구는 해요. 뭐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소서에서 들어갈 내용은 뭐만 있으면 되냐면 딱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사원 포부랑 지원 동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강점. 나는 어떠한 역량에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성과를 냈던 성공 프로젝트나 성공 사례를 넣으시면 돼요. 이 3가지면은 솔직히 자유양식은 이거 이에 뭐 성장 과정이나 무슨 뭐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이거 왜냐하면은 경력직 이직이라는 게 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냐면 결국에는 그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빠져나가서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 소위 말해 결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채용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과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요 일을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총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게 잘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랑 잘 맞느냐 이제 뭐 팀장이나 임원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좀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근속을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소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가지 이외에는 특별하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분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 저 생각에는 1페이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이 모든 이 에너지는 경력기술서를 쓰시는 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거는 뭐 바뀌는 게 없고 어차피 탁트기 때문에 쓰시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으실 테고 결국에는 내가 무슨 회사에 다닐 때 무슨 팀에서 어떤 직급으로 있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최대한 알기 쉽고 보기 좋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력기술서는 가독성이 첫 번째고요. 내용은 일단 좀 제쳐두더라도 서류를 봤을 때 일단 좀 눈에 잘 들어오는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룹핑도 잘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게 형식에 너무 얽매이는 거는 좀 너무 고루한 거 아니냐, 좀 너무 예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의외로 서류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 줄 맞춤이나 솔직히 이제 간격이나 이런 거에 간격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서류의 질이 솔직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커리어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이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작성한 것보다는 분명히 나아지거든요. 서류라는 건 이게 좀 몇 번씩 퇴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줄 맞추거나 뭐 예를 들면 콤마 같은 경우도 이제 통일성 있게 다 마침표를 쓰면 다 마침표를 쓰고 예를 들면 뭐 경력 기간 같은 거를 쓸 때 뭐 네 자리로 숫자하고 콤마하고 월까지 쓴다거나 아니면 그냥 연, 월 이렇게 한글로 쓴다거나 이거는 개인 자유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는 연월을 썼다가 뒤에는 뭐 다른 걸로 이 양식을 바꾸게 되면은 이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신경을 쓰셔서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경력 요약 플러스 핵심 역량.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직무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성과를 많이 냈던 거, 그 성과는 어떤 거다. 이거를 이제 잘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력기술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 거 플러스로 나는 뭘 잘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량이 있어. 이거를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따지면 설명서가 아니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자료 같은 거죠. 리플렛 같은 거죠.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게 좋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이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직을 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상대방한테 내 역량을 표현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가이드나 기준점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면접으로 갔을 때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충분히 말로써 글보다 말로써 내가 가진 장점을 더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력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경력기술 작성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당연히 뭐 채용 사이트들 있죠. 사람인이 됐건 잡코리아가 됐건 여러 가지 이제 내 이력서를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죠. 그 업로드를 하실 때 뭐 요즘은 사용법들을 워낙 잘 아시니까 그래도 이제 혹시 현직 재직자시면 그거 아마 업로드 하실 때 현재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못 보게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저는 가능하면 뭐 여러 군데에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헤드헌터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 채용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채용 담당자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같은 내용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력서를 여러 군데에 업로드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용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놓으면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채용 공고를 검색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엔 서류가 통과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면접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해보면 이 경력직과 신입의 면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면접에 임하는 사람 자체부터 달라지죠. 예전에는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 직장인이 되고 싶은 상황이었으면 지금은 이미 이제 직장인이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을 대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신입 때보다는 조금 더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입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다수의 사람을 뽑은 다음에 단점이 없는 사람을 뽑는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면접이 10명이 왔으면 그중에서 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3명이 굉장히 뛰어나서 뽑는다기보다 이 나머지 7명에 비해서 가진 단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단점의 뭐 중요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경력직 면접은 단점이 없는 사람보다는 장점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 이제 붙이기 위한 면접이죠. 붙이기 위한 면접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어떤 팀에서 사람이 한 명 빠져나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럼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자리를 완벽하게 채우고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로 성과까지 더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서류를 이제 보고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 업무에 되게 적합한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상황이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경력기술서에 쓴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에 바쁘지만 이제 시간 조율을 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정말 이 와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을 하는데 결국에 시간이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딱 몇 마디를 나눠봤는데 이거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짧은 것까지 제가 봤냐면 그건 좀 심하게는 했는데 한 15분 정도 보고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그린라이트를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사람이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이제 질문이 계속 좀 여러 가지로 되다 보면 그래도 결국에 이제 되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직 면접을 보러 가셔서 예를 들면 실무진 면접을 좀 오래 봤다. 그러면 조금 이제 기대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면접을 온 사람들한테 이제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거를 굉장히 기업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많잖아요. 뭐 인터넷 매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뭐 SNS에 누구 말대로 어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결국엔 뭐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되게 안 좋은 인신공격성 질문을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자플래닛이나 이런 거에도 어떻게든 결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젠틀하게 좀 많이 좀 하려고들 합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이 면접을 가시기 전에 그래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력직 면접은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원래 하던 일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준비를 안 하고 가셔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입 면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친구들끼리 모여서 선배들하고 모의 면접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까 뽑아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지 뭐 스크립트까지 다 써보고 이런 식으로 막 그걸 연습을 해서 외운 티 안 나게 많이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솔직히 경력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직무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직무는 지금도 하는 일이니까 답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건 어차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뭐 내가 경력이 뭐 한 2, 3년밖에 짧았다 그러면 뭐 그 전에 했던 일도 다 어느 정도 기억이 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인 분들 같으면은 솔직히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깊게 물어보게 되면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답변을 조금 못 해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업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뭐 만족스럽게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팁을 드리면 면접 전에 거기 이제 제출했던 서류를 보시고 최소한 3번, 4번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나온 내용을 최소한 혼자 면접 전에 리마인드를 확실하게 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자신의 경력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차피 면접이라는 거는 가게 되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긴장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그런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하는 말을 좀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결국에는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뭐 소리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경력직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면접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소개는 반드시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는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준비를 안 했는데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는 거의 99.99% 면접 시작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럼 면접 시작 첫 질문이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게 되면
조금 면접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소개를 즉흥적으로 쭉쭉쭉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 거, 내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친구나 누구나한테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긴장을 어느 정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준비해간 사람과 안 해간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하고 경력기술서 준비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일단 이직을 위한 사전 준비와 어느 정도 이제 이직 과정을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입사하고 이제 퇴사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 있겠죠. 이거 이거 지금 이미지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이제 너 때문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인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저도 꽤 많이 봤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팀장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 이제 면접을 뭐 대표 면접까지 보든 임원 면접까지 보든 결국에 최종을 합격을 한 다음에는 연봉 협상을 하게 되죠. 연봉 협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사 결정 얘기를 하는데 이제 먼저 연봉 협상 얘기를 간단히 하게 되면 연봉 협상은 뭐 사전에 뭐 내가 어느 정도 그 지원서나 헤드헌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상황이 뭐 이렇게 협상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통해 가지고 뭐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이러는 경우는 솔직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임원급이나 팀장급 이상 정도 올라가면 그게 약간 좀 약간 밀당이나 서로 이제 요구하는 부분 서로 양보하고 주는 부분이 좀 있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최종 합격을 하면 그 다음 절차는 뭐냐 하면 이제 채용 기업에서 오퍼를 주죠. 그 오퍼에는 무슨 팀에서 이제 뭐 직급은 뭐고 직위는 뭐고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팀, 뭐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연봉은 회사마다 이게 다 주는 그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어디는 그냥 기본급 플러스 뭐 인센은 플러스 알파라고 쓰고 어떤 경우는 이 기본급 자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외국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베이스 셀러리 얼마, 밀 얼라운스 뭐 식대 얼마, 뭐 유류비 얼마, 그리고 뭐 성과 뭐 고정상여가 되겠죠. 뭐 분기별로 얼마씩, 그리고 이제 뭐 명절에 얼마씩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고정급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성과급 변동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보셔서 그걸 이제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리즈너블하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오퍼를 사인해가지고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퍼를 이제 뭐 어떤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합격돼서 오퍼 사인을 이제 와서 이제 회사에 와서 이제 사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건 거의 없어졌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승인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퍼를 사인을 해서 이제 승인까지 됐으면 일단 입사 절차는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오퍼에 그쪽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입사 절차가 있을 거고 입사 일자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입사 일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좀 나누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사인을 하면 일단은 끝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입사 일자인데 입사 일자는 당연히 이제 합격한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회사를 정리를 하고 좀 리프레시 기간을 갖고 싶어 하죠. 그걸 뭐 많으면 뭐 2주, 3주 뭐 이렇게 또 갖고 싶어 하지만 당연히 이제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빨리 이제 왔으면 좋잖아요.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건데 요거를 조금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뭐 회사를 이제 퇴사 통보를 하고 이제 한 3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이직을 하겠다. 뭐 퇴사를 하면 된다. 그 한 달 정도 기간은 이제 인수인계 기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래대로 이제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그 4주 한 달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뭐 아닌 말로 나 한 일주일 있다가 퇴사를 하겠다. 인수인계는 일주일 안에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셔도 뭐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게 나갈 때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동종 업계가 됐건 이 업계가 의외로 좀 좁은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평판 조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은 원하시는 대로 한 4주 정도 잡지만 가능한 한 중요한 거는 입사하는 회사 입장에 최대한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여기는 그만둘 회사고 저기 이제 내가 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에 뭐를 해주느라고 뭐 여기를 좀 늦게 간다. 요거는 되게 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제가 봤을 때는 4주면 넉넉하고 기본적으로 인수인계하고 뭐 하는데 한 3주 정도 보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좀 리프레시 한 다음에 이제 출근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죠. 최종 오퍼를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최종 합격하고 이제 오퍼를 이제 내가 오케이를 한 거랑은 분명히 약간 시간적인 갭이 있을 거니까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해도 절대로 지금 회사에다가 퇴사 통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되게 많아요.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고 이제 오퍼가 왔다 갔다 안 한 상황에서의 채용을 취소한다고 해도 뭐 저쪽에다 책임을 묻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인사총괄 포지션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직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뭐 나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면접도 잘 보고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 면접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랑 직접 연봉 협상까지 그 자리에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 원하냐? 나 이 정도 원한다. 오케이. 내가 받아주겠다. 그 정도 주겠다. 그럼 입사 일자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 뭐 언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진행을 하자. 이걸 대표랑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그 대표가 있는 회사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투자자가 이 포지션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죠. 굳이 이 정도 비싼 금액을 가진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느냐? 난 안 뽑았으면 좋겠다. 뭐 네가 굳이 뽑는다 그러면 뭐 뽑겠지만 나는 반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포지션이 그냥 어그러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대표랑 얘기를 다 끝났으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어그러질 것도 없고 뭐 변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서류로 오퍼로 확인을 하고 왔다 갔다 메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입사 일자를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가장 궁금한 이제 희망 연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희망 연봉을 도대체 이제 얼마 정도 쓰면 되느냐? 뭐 당연히 다다익선이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몇 퍼센트를 정해놓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직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뉘거든요. 그래도 이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지나친 욕심은 이제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망 연봉에서부터 너무 갭이 크면은 둘 다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건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는 저 회사를 되게 가고 싶어요, 현재.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부르다가 뭐 일단 확 질렀다가 좀 이제 좀 양보하는 입장에서 좀 깎으면서 이걸 맞춰야겠다. 요즘은 이런 트렌드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부르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채용 기업에서 손을 놓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르시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이 회사를 가고 싶은지
가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개발자들 관련된 퍼센트는 뭐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직히 그 직구는 조금 예외로 두고요. 제가 헤드헌팅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입사를 시켜봤는데 이제 그것들을 대략 봤을 때 15% 정도면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직을 할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재직하는 회사와 이직하는 회사가 같은 이제 비슷한 등급이다라고 보게 되면 솔직히 연봉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0%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대략적으로 뭐 7, 8% 정도 수준에서 이게 조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기업 규모가 비슷하면 솔직히 기업 규모가 비슷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솔직히 받는 연봉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큰 차이가 나게 되면은 아무리 뭐 기업 사이즈가 크다고 하더라도 누가 여기를 가겠어요.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럼 잘 안 가거든요. 그럼 이제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희망 연봉을 이제 이야기하기 할 때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연봉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헤드헌팅 하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뭐 현재 연봉 어떻게 되세요? 뭐 얼마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총액입니까? 아니면 뭐 인센티브 포함입니까? 그러면 아 인센티브 포함이긴 해요. 그럼 인센티브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은 잘 안. 이렇게 되면은 연봉 협상하는데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협상이라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자,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게 기본급이 6천에 작년에 인센티브를 뭐 500 받았다. 거기서 총액 6,500이다. 근데 내가 과거에 작년에는 500을 받았지만 그 전에는 뭐 600을 받았고 뭐 3년치를 통합으로 평균을 냈을 때 뭐 한 500 정도 된다. 그래서 나는 현재 토탈을 받고 있는 게 6,500이다. 그래서 니네 쪽으로 내가 가게 됐을 때는 희망 연봉이 대략적으로 뭐 10%, 15% 이제 봤을 때 해가지고 한 7,300 정도 기본급을 원한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뭐 인센티브는 별도이기도 하고 이직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만큼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연봉은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기본급을 위주로 협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금액이라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뭐 반드시 기본급만 올리는 게 아니라 토탈로 받는 금액 베이스로 보시는 건 맞는데 이 토탈 금액에서 변동성은 최대한 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총액으로 놓고 비교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신다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종은 7, 8% 아니면 솔직히 이제 뭐 5%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업 규모를 좀 줄여서 간다.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이나 좀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 연봉을 만약에 이제 쓸 때는 뭐 이 정도로 쓰시는데 가능하면 저는 희망 연봉을 굳이 오픈 안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희망 연봉은 내가 만약에 자신이 내 현재 경력과 내 연봉을 비교했을 때 받고 싶은 게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 명확하게 찍혀 있으면 그건 그대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직을 하는데 이제 리스크를 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좀 많이 받고 싶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합격할 때까지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내가 만약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지간하면 저를 뽑거든요. 왜냐하면 연봉이 만약에 서로 요구하는 바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최대한 좀 협상을 하고 이걸 판을 뒤엎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거 판을 뒤엎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채용 공고 내고 사람 뽑고 면접 보고 이거를 다시 채용 절차를 또 하게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것도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희망 연봉을 기재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굳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더라도 면접 전에 물어보면 그냥 면접 끝나고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면접 지나서 뭐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저쪽에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희망 연봉은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시느냐.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뭐 10%, 뭐 7, 8% 수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고 뭐 내 현재 상황이 꼭 저 회사를 가야 되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불리한 입장이라고 하면 그때 좀 얘기가 달라지죠. 희망 연봉을 저는 그렇게까지 높게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봉보다 더 중요한 거를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연봉은 조금 포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기는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 연봉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저 회사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팀 같은 경우는 연봉을 낮추면서까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 회사를 가는 입장에서 연봉까지 깎아서 가면서 가는 경우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채용팀도 그걸 그렇게까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이 또 특히 큰 의미가 없는 게 자기들 연봉 테이블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대기업하고 이제 연봉이나 이직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연봉 총액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연차나 직위 이런 거 직위 뭐 대리로 가냐 뭐 과장 2년 차냐 뭐 차장 1년 차냐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만 뭐 예를 들면 내가 현재 경력이 14년 경력인데 14년을 다 인정받았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는 연봉 협상에서 성공을 한 거죠. 의외로 그 사람의 업무가 한 가지 업무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업무가 약간씩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건 현재 내 역량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셔도 대기업군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5천 받을 거를 4천을 받는다거나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예를 들면 4,500인데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해서 원래는 한 5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일부러 깎아가지고 한 4,600을 준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이제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 그러니까 저도 거래하는 회사 중에 건설업체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연차에 따라서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협상이 아니라 이제 통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연봉이 연차에 비해서 낮은 분들은 거기 갈 때 그냥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써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봉 상승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을 안 가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연봉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해보죠. 자, 그럼 이제 나에게 적합한 이제 채용 사이트는 이제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잡포탈이 있죠. 사람인 그리고 잡코리아, 피플앤잡, 리멤버 뭐 그 이외에도 뭐 블라인드도 요새 채용이 되고 뭐 원티드, 뭐 인크루트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주로 메인은 지금 제가 여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인 잡코리아, 피플앤잡, 리멤버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헤드헌터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피플앤잡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이제 외국계 기업에 이제 그 적합한 후보자를 찾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잡포탈은 이 네 가지 정도는
만약에 외국계를 안 가신다 그러면 피플앤잡은 제외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거는 요 세 가지 정도, 사람인 작코리아 리멤버 정도에 이제 올려놓으시면 아마 헤드헌터들이 보고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소셜 미디어 쪽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건 링크드인. 뭐 링크드인은 뭐 활용법을 뭐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링크드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일촌 맺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링크드인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 특히 이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요즘은 거의 자사의 채용 공고를 링크드인에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링크드인에 계정이 없으면 최소 그냥 오픈을 해 놓으셔도 자신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자신한테 결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뭐 활용법을 어떻게 배워서 이걸 뭐 계속 그거를 뭐 진행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계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이직을 생각을 한다고 하고 뭐 관심이 가는 회사들이 있으면 그냥 그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그냥 가끔씩 그 회사들이 무슨 어떤 소식을 올리는지, 뭐 채용 공고는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그렇게 좀 분위기 파악하고 이제 보시는 쪽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데는 링크드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도 채용 공고가 심심찮게 꽤 많이 올라옵니다. 각자 그 회사마다 공식 계정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페북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솔직히 뭐 링크드인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페북 내가 익숙한 내 매체를 하나 정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건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가장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채용 공고나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이직을 꼭 너무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재직 중이 아니라 이제 퇴사하셔가지고 이제 구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채용 공고를 굉장히 자주 검색을 하세요. 근데 너무 자주 검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이 채용 공고를 한번 올리면 그 공고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들어와서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추리고 그 괜찮은 사람들을 추려서 면접 대상자를 뽑고 이 면접 대상자를 또 시간 조율해 가면서 이거를 이런 채용 절차를 거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며칠 만에 사라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자주 이거를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채용 공고 검색을 했는데 쭉 봤어요. 근데 딱히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 내가 갈 데가 생각보다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좀 이직을 하는데 되게 쉽지가 않은가 보다. 되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퇴사자인 경우는 그게 굉장히 더 심하죠. 왜냐면 빨리 그 잡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뭐 매일매일 이거를 채용 공고를 검색한다고 해도 뭐 바뀌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고 검색을 하실 때는 제 생각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걸 여러 가지를 보신다고 했을 때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보셔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한 3일 동안 안 봤는데 야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가고 싶었던 회사에 공고가 올라왔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안 사라집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고를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이직을 해야 된다 반드시. 퇴사하고 이직하면은 후회한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보면서 굉장히 디프레스하게 되는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를 이제 검색을 하실 때도 어느 정도 자신만의 좀 기준을 갖고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기업 규모가 뭐 중견급은 돼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 뭐 100명 이상의 기업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산업군, 뭐 IT가 됐건 제조가 됐건 제조도 제조 뭐 반도체가 됐건 의류가 됐건 식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이직하고 싶거나 구직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공고를 검색하셔야 조금 에너지나 그런 시간의 소모가 적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앞에도 잠깐 언급했겠지만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면접 요 지금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거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본 건데요. 요게 이제 파워포즈라고 이제 면접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이제 자신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포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이제 고객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저런 걸 따라해 봤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접을 하시게 되면 뭐 기회가 되면 뭐 사람 앞에 있을 때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뭐 화장실이든 뭐 잠깐 안 보이는 데서는 저렇게 저런 자세를 하면서 심호흡을 몇 번 정도 하시면 충분히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합격하기 위한 이제 핵심 키가 뭐냐?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자신감,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뻔뻔함, 그리고 이제 최선의 방어는 이제 공격, 이직 사유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면접을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잘났어 하면서 자신감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굉장히 위축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가능성은 이렇게 완벽하게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너무 잘난 체가 좀 심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붙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취향을 좀 타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데 자신감을 내가 면접을 앞두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원한 서류를 완벽하게 빠삭하게 내가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문제를 내가 알고 답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접 전에 내가 했던 거 자기소개 준비 기본적으로 하고 내가 했던 업무들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거에 관련돼서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물어볼까 이걸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뭐 내가 실제로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의 질문이 아주 이상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어차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차피 면접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일하는 내 상관이고 같은 직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 질문은 크게 벗어남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내가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한 프로젝트를 이제 상단에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한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만 잘 하시면 자신감은 충분히 생길 것이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와 더불어서 경험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면접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번 본 사람이 이게 경험이 쌓이면서 아무래도 좀 이야기하는 것도 잘 풀어나갈 수도 있고 좀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막 경직되거나 긴장돼가지고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면접관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긍정적 뻔뻔함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뒤에 거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자신감을 좀 많이 못 갖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명백한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백기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는데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거죠. 뭐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뭐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공백기가 예를 들면 몇 달이 아니라 뭐 한 1년, 1년 몇 개월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디에 면접을 가더라도 계속 공백기 이 시간에 뭐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시간에 내가 뭐 명백하게 어떤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상황은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내가 공백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를 들면 어떤 업무를 하는 포지션을 지원을 했을 때 내가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약한 면이 있다?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인정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내가 가서 그런 거 이외에 나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니네 회사 가도 난 충분히 내 몫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치는 게 낫습니다. 뭐 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냥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게 낫죠. 예를 들면 당신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어서 와서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업무를 뭐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뭐 물어봤을 때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뭐 얘기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1년 6개월 동안 뭐 예를 들면 프리랜서 일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그걸 이제 약간 포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실전 감각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느리겠지만 뭐 야근을 하든 뭐 업무에 집중을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했는데 뭐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들여준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럼 어차피 저기랑 나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를 억지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게 이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저쪽에서 나를 삐딱하게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의 단점, 맞다. 당신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와서 잘할 수 있겠냐? 지금은 상태는 영어가 좀 부족하지만 나 가서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빠른 시일 내에 네가 원하는 수준의 영어 실력을 만들겠다. 면접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답변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뭐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면접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의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이거 잠깐만요. 네.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자신감 그리고 나의 단점을 너무 이렇게 좀 커버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 야근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든 그 실력을 끌어올리겠다. 공백기가 있었지만 뭐 그 시간에 난 완전 논 거는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변명을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변명을 하시지 않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력 기술서 얘기를 조금 하시죠. 이제 경력 기술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쓰는데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핵심 역량을 이제 완성을 하는데 핵심 역량을 이제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수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수치화 그러면 예를 들면 영업이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업무 성과를 수치화하기 굉장히 좋아요. 특히 영업 같은 경우 더욱 그렇죠. 내가 뭐 몇 개의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큼 팔았다. 그래서 뭐 작년 대비 매출을 몇 퍼센트 신장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직무나 뭐 마케팅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역량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핵심 역량을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쓰기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관리나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수치화를 시키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수치화라는 게 뭐 반드시 금액이나 뭐 그런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인사나 이런 쪽에 채용이나 하면 뭐 나 작년에 몇 명 채용했고 그 전에는 몇 명 채용했고 그래서 올해 대비 뭐 목표 대비 몇 퍼센트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고 도저히 나는 이런 수치가 내가 하는 업무는 수치랑은 너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쓰시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죠. 내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쓸 때는 이제 배경,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결과, 그 결과는 수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퇴사율을 낮췄다든가 뭐 몇 명이라든가 뭐 퇴사를 어떻게 좀 줄였다든가 뭐 조직 문화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되게 긍정적인 효과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숫자가 주는 신뢰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영업을 굉장히 잘한다? 그럼 그냥 말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구체적인 숫자가 뒷받침이 되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주장에 굉장히 신뢰도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없으면 프로젝트를 몇 건 했고 그러니까 건수나 그러니까 몇 개, 횟수나 건수나 아니면 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든가 그런 실질 그러니까 성과를 했던 사례 위주로라도 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셔야 아무래도 좀 내가 핵심 역량은 자신의 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수치화가 맞지만 수치화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쪽의 방향이라도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경력기술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 역량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난 도저히 이거를 이제 처음에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다.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자기가 하는 업무를 쭉 나열을 해서 쓰는 겁니다. 뭐 나눌 필요도 없고 뭐 카테고리를 할 필요도 없이 일단 쭉 쓰는 거죠. 그걸 쭉 쓰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씩 그룹핑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이건 이런 식으로 먹고 그리고 그걸 쭉 나열을 하시면서도 좀 너무 적거나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본인의 KPI를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그 KPI는 결국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열을 하신 다음 그룹핑을 하셔야 이게 가독성도 좋아지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룹핑을 해놓은 내 업무 역량을 이제 배치하는 것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뭐 그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걸 맨 위로 올리고 좀 관련 없는 걸 맨 밑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수정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직 컨설팅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경력 기술서를 먼저 받고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보기 좋게 가독성 좋고 뭐 핵심 역량을 좀 발현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수정 전에 이제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경력 기술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거는 인적 사항도 중요하죠. 회사마다 나이나 이런 걸 좀 보긴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경력사항이랑 이제 뭐 학력사항,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핵심 역량인데, 그래서 핵심 역량을 거의 이제 첫 페이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역량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게 이제 맨 앞에 나와 있고 기타 활동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뒤에 이제 업무 같은 거를 보시면은 그 나름 정리는 좀 되어 있지만
요게 이렇게 좀 포인트나 이런 거를 좀 잡는 게 조금, 특히 요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바꾸냐면 요거를 요런 식으로 제가 바꿉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제 개인 신상과 학력 사항과 이제 근무 사항은 당연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느 회사에서 이제 다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심 역량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뽑을 때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겠지만 핵심 보유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치와 같은 경우를 여기에 주로 많이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벤트 및 기획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무슨 이벤트를 몇 회 했고 이걸 통해서 몇 번 여기 이제 맨 위에 걸 보시면 프로모션 매출이 향상이 됐다? 그럼 이제 몇 퍼센트가 향상이 됐는지 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가장 중요하고 좀 규모가 있는 거를 뽑아서 몇 건, 그리고 좀 구체적인 명칭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요 핵심 보유 역량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머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전제 큰 업무를 놓고 그 밑에 이제 세부 업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피곤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좀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기 성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80% 이상 신규 유입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뭐 이제 그게 80%의 수치가 뭐 대비했는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뭐 몇 개월 동안 뭐 수강생을 완료를 했으면 그게 이제 몇 년도인지 좀 구체적인 이런 수치가 들어가주면 아무래도 확실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 사람의 서류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턴이나 대외 활동이나 뭐 기타 등등은 이제 뒤로 많이 빼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수정 작업을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제 요 앞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이 핵심 보유, 이 사람의 근무 사항과 핵심 보유 역량을 보고 충분히 매력적이고 자기는 회사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야 뒤에 있는 이 경력 세부 사항을 좀 집중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질문은, 자, 이제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속한 이제 산업이 있는데 이거를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옮기고 싶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요즘 같아서는 뭐 가장 이제 IT나 온라인 쪽 기업을 선호하시니까 충분히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시면 산업 변경은 오케이. 이제 직무 변경은 글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왜 표현했냐면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융합이니 이런 얘기를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산업 간의 이동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충분히. 그게 이유가 아마 IT 기반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움직이는 업무 환경이 좀 비슷해져 가는 게 아마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원하는 산업 분야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채용 홍보를 고민하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도 가능하고, 뭐 직무가 완전히 뭐 기술직이나 테크 쪽을 타시지 않는 경우라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직무 변경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3년 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직무 변경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직은 솔직히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 어느 회사에 채용 공고가 났으면 거기 내가 지원했다? 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지원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경력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 업무를 오래 한 사람이 가장 유리하죠. 근데 내가 저 업무를 그렇게 오래 안 해봤고 경험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공고나 채용을 통해서
내가 현재 일하는 회사와 비슷한 규모로 직무를 바꿔서 이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도저히 지금 하는 업무가 아니라 난 저 업무를 해야겠다. 저 직무를 해야겠다. 반드시 난 꼭 해야겠다라는 뭐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제 본인만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 규모를 줄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규모가 줄어들수록 솔직히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이제 뭐 내 윗사람으로부터 그 새로운 직무에 대한 걸 배우면서 기존에 했던 업무를 플러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직을 하면 원래 힘든데 훨씬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변경해서 넘어간다는 이직은 솔직히 추천을 드리기도 어렵고 저는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 2년 차다. 이때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내 직무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아직 사회가 인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경력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만으로 좀 하시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5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직이 왜 필요한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이직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좀 블로그를 전 네이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여기 연락처나 이제 메일을 통해서 편하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채팅을 통해서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온 게를 몇 가지를 이제 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셨네요. 전 직장은 1년 미만이시고 이전 직장을 이제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고 이런 경우 이직 시 레퍼런스 준비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1년 전체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임금체불로 이제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빼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 준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이 만약에 오래 되셨으면은 팀장급이나 그 이상 되셨으면 레퍼런스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아직까지 레퍼런스 취급과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경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솔직히 매니저급 이상이 아닌 경우는 레퍼런스 체크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만약에 임금체불 같이 확실한 이직 사유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 준비라고 따로 하신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임금체불로 뭐 주도적으로 했다라고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임금체불 때문에 이직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딱히 뭐 레퍼런스 준비까지 하셔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입의 이직 타이밍은 언제냐? 이직 타이밍은 개인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맞고 직무도 맞다. 그러면 나는 이쪽 직무에 대해서 큰 불만도 없고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은 저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이번 기존에 이제 직장인들이 이 3년 된 직장인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냐면 충분히 지원 업무는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뭐 내가 팀장 입장에서 팀장이나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런 프로젝트를 할 텐데 이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거를 시켰을 때 할 수 있는 정도가 3년 정도거든요. 그렇고 어떤 한 직무에 대해서 그냥 한 사이클 정도 돌았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직무에 대한 아주 배경 지식이나
완전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이 직무는 수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정도를 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게 3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고 직무도 맞으면 3년 정도 계시다가 조금 길게 보면 5년 정도면 더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직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5년에서 10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잘 딱 자기의 경력을 잘 한 군데서 쌓아놓으면 5년 뒤에 이직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 경험이 없다라는 거는 뭐 다르게 말하면 책임감이 있고 좀 한 자리에서 좀 근속을 오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3년 아니면 5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도저히 난 이 회사랑 안 맞고 죽었다가는 못하겠다. 그거는 이제 이직 타이밍이라는 걸 잡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이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직을 하실 때 뭐 중고 신입도 저는 분명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1, 2년을 자기 경력을 날린 뭐 좀 뭐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커리어로 봤을 때 스타트를 좀 내가 원하는 데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그전에 가치가 있거든요.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면접 들러리 전형을 걸을 수 있는 방법. 요거는 경우는 저도 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가 갔을 때 전 경험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모 인터내셔널 기업에 이제 갔을 때 그때 면접을 한 4명이서 5명이서 들어갔는데 끝나자마자 면접관이 한 명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딱 그 사람을 찍어서 자네 누구지? 한번 데려가더라고요.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우린 다 떨어졌죠. 근데 요 걸은다는 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면접 가기 전에 걸러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면접을 가서는 뭐 내가 들러리구나라고 느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대한 레퍼나 회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했을 때 뭐, 나 면접을 갔는데 진짜 면접관의 그 성향이 정말 뭐 이상하고 뭐 안 좋은 얘기하고 좀 인신모독성 발언했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거르시는 게 맞는 거지 딱 뭐 들러리냐 아니냐를 딱 꼬집어서 그 부분만 이제 좀 발라내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사전에 그 회사에 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럼 뭐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때 이제 링크드인 같은 거나 이제 블라인드나 잡플래닛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뭐 잡플래닛이나 뭐 링크드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현직자나 재직자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뭐 그때 분위기 염려관 분위기가 어떠냐 그런 걸 봤을 때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때 거르시는 거지만 저는 근데 만약에 조금 그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고 직무가 맞는다고 하면은 사전에 거르시는 것보다는 그냥 경험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갔는데 의외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는데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제 예단을 해서 좀 놓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시면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제 뭐 책에 담긴 뭐 제 이직혁명 책에 담긴 이직 팁이나 노하우가 뭐가 있냐? 아마 이제 제 책은 제가 이제 헤드헌터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책을 쓴 거기 때문에 헤드헌터를 활용을 해서 이직을 하시는 게 의외로 굉장히 이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회사에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뭐 답신이 안 오는 거죠. 뭐 탈락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탈락했습니다. 뭐 지금 뭐 아쉽습니다. 이런 메일이 오는데 이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뭐 인사 담당자가 바쁘고 채용 담당자가 바쁘면 그런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되게 답답하죠. 근데 헤드헌터가 있으면 최소한 헤드헌터한테 물어볼 수라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냐? 나 관리 이게 지금 상황이 내가 는 지가 일주일 됐는데 답이 없다.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정상적인 헤드헌터 같으면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헤드헌터랑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이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든든한 이직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조금 이제 평소에 어떤 식으로 많이 좀 알아두시면 좋으냐면 전화는 많이 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이트 같은 거에서 이제 보셨을 때 올려놓으면 본인이 좀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 그 헤드헌터 하는 일이 역량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뭐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드실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 좀 믿을만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뭐 그 사람 연락처 저장해 놓고 뭐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뭐 괜찮은 포지션이 나왔냐,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뭐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충분히 그 사람들 헤드헌터들이 답변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하실 때 이제 헤드헌터를 잘 파트너로 잘 삼아서 이제 이직의 파트너로 사용을 하시라. 이제 그게 이제 제 책에 담긴 이제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그러면은 하나 좀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뭐 오퍼를 드리고 싶으면 메일이나 블로그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거 제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를 이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입력을 해드릴게요. 네, 이 두 가지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메일로 주셔도 어차피 이직 컨설팅 관련해서는 제가 다 차분하게 상담을 드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일이나 이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뭐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제 뭐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약간 좀 버벅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신 것 같은데 너그러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 1대1 컨설팅은 지금 이제 제가 드린 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고 조금 이제 본인의 경력과 본인의 고민과 상황에 맞춰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지금 이제 말려드린 걸 바탕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릴 수 있고, 뭐 줌으로도 하고 주로 이제 대면으로도 많이 하니까요. 뭐 관심을 많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설팅 기회로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